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화요일 여러분과 최신 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김원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살인 사건에는 시신 자체가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시신이 없는 살인 사건에서는 살해 혐의에 대한 증명 자체가 간접 증거나 혹은 정황 증거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자, 피해자가 사망을 했고 고의로 살해를 당했다라는 정황 증거가 논리적인 모순만 없으면 유죄 입증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시신은 존재하지 않지만 살인에 대한 모순점만 존재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해드리면 가장 큰 핵심 사항은 피고인, 즉 범인이 살인을 자백한 상황에서 뒷받침에 대한 정황 증거 자체도 명확하다면 당연히 유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피고인이 시신이 없는 상황에서 살인죄 자체도 혐의를 부정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어떤 소리냐면 그 사람이 죽었다고요? 아닌데? 그 사람 안 죽었어요. 죽었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 사람 스스로 실종됐거나 잠적했거나 해외로 도피했거나의 경우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버리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가 되면 대법원은 살인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를 선결적으로 미리 증명을 해야 됩니다. 바로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히 범인, 피고는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사망이 살해 의사를 가진 범인, 즉 피고인의 행위 때문이다라는 것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시신이 존재하지 않을 때의 조건이죠. 피해자는 반드시 사망한 증거가 명확해야 된다. 시신이 없더라도. 그리고 범인으로 의심받는 피고인이 살해 의사를 분명히 나타냈고 이 사람의 행위로 이 사람이 사라진 게 맞다라는 게 확실하게 입증이 돼야 된다. 단 1%의 의심도 없이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그럼 간접 증거라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물리적 증거는 당연히 존재합니다. 혈흔, 피해자의 DNA가 나온 도구들, 아니면 CCTV라던가 혹은 어떤 장소에서 이상할 정도로 수도 사용량이 많았다. 이런 경우들이죠. 이런 간접 증거들은 되게 많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다 그랬습니다.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의 범인으로 나왔던 피고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합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 시신도 없다. 자신은 무죄다. 국민들이 들으면 자신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이라 생각하시고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접 증거의 범주와 또 한 번 생각해봐야 될 형량과의 문제. 오늘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사건의 발생입니다. 2008년 경기도 용인시에서 중장비 기사 일을 하던 당시 31세 조 씨가 있었습니다. 조 씨에게는 아내와 세 자녀가 있었지만 가정 형편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혼을 하고 나서 여관에서 살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던 갑자기 그가 사라집니다. 그 날짜가 휴대폰을 바꾼 날짜부터 사라졌는데요. 2008년 4월 28일입니다. 평생 죄를 지은 적도 없습니다. 원한 관계도 그렇게 마땅히 있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평상시에 연락도 잘했던 그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것입니다. 외국에 나갔나? 근데 외국에 나간 출입국 기록은 매우 깨끗합니다. 남은 건 생존 반응이지요. 조 씨의 이름으로 된 휴대폰, 카드, 통장, 의료 내역, 인터넷 사용 기록, 그 어디에도 그의 흔적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가족은 당시 실종 신고를 했지만 그 이상의 수사는 더 이상 진전되지가 않은 채 그렇게 실종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언젠간 돌아오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모두를 기다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2011년 용인경찰서에 국제전화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한 여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인사건을 제보하려고 합니다. 전화한 사람은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여성 최 씨였습니다. 그녀가 제보했던 내용은 좀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요. 3년간 실종사건으로 묻혀있던 위에 언급한 이 사건을 살인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섹션을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술만 존재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되겠군요. 자, 여러분, 진술은 초기 진술, 이후 진술, 그 다음번 진술도 한 번도 바뀌지 않아야 신빙성이 높은 겁니다. 이 사람이 제일 처음 진술한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굴삭기 운전기사였던 당시 35세 박 씨를 만나 동거를 했습니다. 2008년 4월 미상일, 며칠인지는 기억을 못하는 거죠. 미상일에 갑자기 동거를 했던 박 씨가 자신에게 중국으로 다시 가서 살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를 듣고 그녀는 바로 단칼에 거절합니다. 이유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순간 두 번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던 거였죠. 하지만 박 씨는 지속적으로 며칠간 최 씨를 설득합니다. 결국 중국으로 갈 것을 결정했고 출국 준비는 단 3일 만에 끝납니다. 집안의 전 재산을 정리하고 그리고 출국을 할 때까지는 13일 만에 중국에 도착을 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또 하나 생깁니다. 당시 최 씨의 진술로도 제 기억에 그때 박 씨의 친아들이 전학 절차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간 뒤에 며칠 뒤에 박 씨는 다시 한국에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이죠. 그런데 최 씨와 박 씨는 2010년에 중국에서 헤어지게 됐고 2011년 이 제보를 결심하게 되어 전화를 했던 겁니다. 경찰은 우선 이 내용을 확인해보고자 했습니다. 날짜와 시간 그리고 출국 관리에 대한 걸 확인해보니 여기에 나왔던 모든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때 당시 재산 내역부터 시간, 왔다 갔다 한 내역이 다 맞는 얘기입니다. 3년이 지났지만 꾸며낸 이야기가 전혀 아니란 얘기죠. 어디에서도 알 수 없는 그 내용을 그녀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다른 건 모르겠지만 최 씨는 박 씨와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경찰은 그래서 한 가지를 더 확인합니다. 며칠간 설득을 했다는 그 설득의 이유.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다시 중국에 돌아가면 돌아올 수 없는데 어떻게 설득을 당했느냐라는 얘기죠. 자신이 마음을 바꾼 이유는 바로 동거남 박 씨의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불안하다. 함께 일하던 조 씨를 죽였다. 깜짝 놀랐던 최 씨는 조 씨가 누군데? 아, 그 옆에 여관에 살던 걔 있잖아. 나보다 4살 어리네. 누군지 알지? 근데 걔 이혼하고 애가 3명이 있었는데 걔랑 나랑 같이 일을 하자라고 했다가 걔가 나한테 준 돈을 다시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한다 그래서 그냥 겁을 먹고 홧김에 그냥 때리고 기절시킨 다음에 굴삭기로 땅을 파서 묻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 그 말을 듣고 그때는 같이 살고 있던 사이다 보니 안 되겠다, 위험하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함께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던 겁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조선족 최 씨의 진술입니다. 위에 나왔던 이야기도 매우 신빙성이 높은 이야기인데 중요한 건 조 씨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 정확합니다. 경찰은 이 이야기를 믿어야 되나 싶었는데요.
조 씨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더니 정말 2008년 4월 28일 이후로 실종자 명단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박 씨보다 4살이 어렸고 이혼했고 자식이 3명이 있었고 조 씨와 박 씨는 함께 동업한 것도 확인이 됩니다. 같이 밀접한 사이였다. 함께 일을 했다는 것도 체크가 됐던 거죠. 이 진술은 분명 신빙성 있는 진술, 들어야지만 알 수 있는 진술인 겁니다. 경찰은 박 씨를 소환조사합니다. 그렇게 소환조사에서 1차 진술에서 박 씨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조 씨를 죽였습니다. 박 씨는 살인죄에 대해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범행 동기와 살해 방법까지 전부 자세하게 진술합니다. 경찰서에서 말이죠. 지금부터 그 진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7년 경기도 용인에서 중장비 기사로 근무하던 시절에 알게 되었습니다. 조 씨가 이혼하고 난 다음에 제가 있던 집 근처 여관에서 생활하며 저랑 매우 친한 사이가 됐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위조 여권을 판매하는 사업을 제시를 했고 조 씨는 저에게 8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근데 형님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며 800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고 제가 그거를 바로 돌려줄 수 없자 그 사람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라고 얘기해 좀 무섭다 보니 그리고 또 하나 더 평상시에 되게 친하다고 생각했던 동생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라는 생각에 격분하여 폭행을 했다. 폭행을 했는데 정신을 잃었던 그를 보고 뭔가 사람이 죽었나? 라는 생각 때문에 굴삭기로 땅을 판 뒤에 그리고 조 씨를 그 안에 넣어놨는데 그렇게 묻으려고 했던 거죠. 준비를 하던 그 상황에 조 씨가 깨어났다. 조 씨는 살려달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왠지 내가 여기서 살려주면 더 형량이 가중될 것 같다라는 느낌 때문에 그냥 묻었다라고 진술합니다. 즉 살아있는 채 암매장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질식사를 시켰다라고 진술을 했던 거죠. 경찰은 박 씨가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시신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그 위치에서 시신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검찰로 올라갔고 2012년 검찰은 박 씨를 살인죄로 기소합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자신은 자백을 했습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라고 자백을 했고 어떤 상황에서 했다라고 다 얘기를 한 상황이었죠. 이렇게 이 사건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섹션, 그는 돌변합니다. 공판이 시작되면서 박 씨는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합니다. 경찰이 자백을 하면 15일간 자유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그걸 믿고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갑자기 재판이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을 한 거죠. 이 살인 사건에 피해자의 시신도 못 찾은 상황, 그리고 사망했다는 증거도 없는 상황. 기소는 했는데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까 해서 핵심 재판에 쟁점이 붙게 됩니다. 대부분 처음 이 재판이 시작됐을 때는 아마 무죄가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박 씨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던 것이죠. 자신에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네 번째 섹션, 쟁점을 여러분에게 6가지로 전달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분명 살인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피고인이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가 나오면 괜찮단데 만약 살인죄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면 살인이 됐다라는 걸 입증해야 됩니다. 쟁점 첫 번째, 정말 조 씨는 사망했을까에 대한 문제지요. 피고 박 씨는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으니 사망 여부를 알 수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검사 측은 사체 발견이 되지 않았으나 생존 신호가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는 사망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게 쟁점이 붙은 거죠. 정말 사망한 게 맞는 것인가 라는 쟁점인 겁니다. 왜냐하면 사망한 것조차 입증을 못하면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쟁점 두 번째,
조 씨는 살해를 당한 게 맞을까? 누군가가 아니라 정말 살해를 당했을까? 혹은 자연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일 수는 있지요. 피고 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죽이지 않았다. 증거가 없다. 검사 측은 분명 너가 초반 진술 때 급소를 가격해 쓰러뜨리고 굴삭기로 살아있는 사람을 이제 구덩이에 묻고 질식사를 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둘 사이에 이 부분도 논점이 안 맞았던 것이죠. 그리고 쟁점 세 번째입니다. 동거녀, 아까 말씀드린 최 씨입니다. 최 씨에게 고백한 부분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지요. 피고 박 씨는 살해했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저랑 헤어질 때 위자료 안 주니까 거짓말로 억하심정으로 거짓 제보한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검사 측은 중국에 함께 가기 위해 매장했다라는 사실로 설득해서 고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이것도 쟁점 사항이 붙은 겁니다. 쟁점 네 번째, 수사관에게 자백한 부분은 무엇이냐라는 문제. 박 씨는 15일간 자유 주겠다며 허위 자백입니다 라고 하고 있고, 검찰 측은 양심에 따른 자백이었으나 사체 매장 장소는 거짓말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쟁점 다섯 번째. 여기서 최 씨와 동거녀 최 씨와 그리고 피고인 박 씨의 의견이 맞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당시 물품을 태웠다라는 문제인데요. 그게 바로 조 씨의 소지품을 태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는 그때 당시에 그냥 옷가지가 좀 더러워서 태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최 씨는 아니다. 당시에 살인에 대한 증거인멸 때문에 휴대폰, 지갑, 옷, 신분증 모두 태웠다라고 진술합니다. 진술만 있는 겁니다. 쟁점 여섯 번째, 왜 갑자기 중국으로 갔느냐라는 이야기에 피고 측은 가족과 원래 계획상 가려고 했던 건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검사 측은 살해 후에 발각될까봐 도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이야기를 뒤집으면서 모든 내용이 다시 다 쟁점이 붙으며 공판이 길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에는 증거가 없을까요? 어떤 증거가 존재할까요? 여러분이 국민참여재판으로 들어오셨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어떤 증거를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물적 증거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죄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근데 여기에 간접 증거로 채택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문 증거입니다. 전문 증거라는 게 뭐냐면 자신이 체험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사실을 진술한 증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들은 걸 얘기한 증거가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니, 야, 남한테 들은 얘기를 가지고 재판에 가서 형량을 매긴다고? 이건 말도 안 되지. 맞습니다. 누군가한테 들은 얘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안 되죠. 전문 증거는 원래는 절대로 증거 채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자, 어떤 예외 사항이 존재하냐면 이런 문제죠. 공판을 준비할 때,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인, 즉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이 얘기한 진술 그 내용이 신빙이 분명히 있다. 그 얘기를 전해 들었다는 얘기에 대한 신빙성이 명확하다. 그런 상태에서 행했다라고 하면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냥 술자리에서 얘기를 들었어요는 안 되는 겁니다.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아, 저랑 그냥 밥 먹다가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전문 증거는 채택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왜 얘기를 했고 그게 정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명확해야지만 증거 채택이 되는 것이죠. 근데 법원은 이 전문 증거, 즉 최 씨의 전문 증거를 채택합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두 사람이 당시에 동거를 할 때 최 씨의 입장에서는 최 씨는 절대로 중국에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니까. 근데 최 씨가 중국으로 가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그리고 하나 더, 박 씨가 얘기해줬다는 얘기의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최 씨의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내용,
그리고 자신과 함께 중국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걸 설득의 도구로 썼다라는 얘기를 보면 이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즉 머리에서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라 충분히 이건 피고인이었던 박 씨가 여기 있는 최 씨에게 자신을 중국에 가기 위해 설득의 도구로 한 말이 신빙성이 높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 전문 증거를 채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전문 증거를 또 채택했던 두 번째 이유는 각각을 따로 했지요. 무슨 소리냐면 일단 첫 번째, 최 씨에 대한 내용을 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박 씨를 데리고 와서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 둘의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랬다가 갑자기 박 씨가 내용을 틀어버린 거죠.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내용만 봤을 때 과연 최 씨가 이걸 상상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느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전문 증거에 대한 신빙성은 높다라고 해서 간접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검사 측은 최종 의견을 배심원단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도 검사 측 의견을 들어주십시오. 총 7가지의 근거를 듭니다. 첫 번째, 최 씨는 6시간 동안 법정 증언을 하였으며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꾸몄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위에 언급했던 내용들은 겁니다. 꾸며서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두 번째, 최 씨는 중국으로 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다. 이런 점으로 보았을 때 조 씨의 진술을 처음부터 전화해서 이야기했다는 건 들어서 한 이야기에 대한 내용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이유로 불법 체류자였지만 중국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의 신빙성은 매우 높다. 하지만 박 씨의 이야기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합니다. 세 번째, 당시 박 씨는 감옥에서 위조 여권 문제 때문에 한번 감옥에 들어가서 옥살이했었습니다. 그리고 출소를 해서 집행유예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 같이 동업하기로 한 조 씨가 또다시 고소를 할 경우 가중처벌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한 살해, 즉 살해에 대한 동기는 충분한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이 둘은 2008년 4월 28일 전까지 매일 연락하는 사이입니다. 매일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4월 28일 이후 조 씨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박 씨는 조 씨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거요. 제가 만들어준 위조 여권으로 중국으로 간 거로 알고서 찾지 않았습니다. 라고 진술을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잘못된 게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조 씨는 자신의 여권 그리고 자신이 출국할 때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이거든요. 신원에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자신의 여권을 두고 위조 여권을 써서 중국으로 출국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국에서 위조 여권 판매 사업을 할 수 있는 중국어의 능력과 그리고 중국 사업 인프라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 중국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 사람이 얘기한 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도리어 위조 여권 판매 사업으로 중국으로 갔다면 더더욱이 조 씨와 박 씨는 더 연락을 많이 했었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즉 그의 이야기는 거짓말인 겁니다. 다섯 번째, 불과 100m 이내에 살았던 동료 조 씨의 소지품을 불태운 행동. 그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은 그냥 옷만 태웠다, 더러워 보여서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행동이 중요한 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피고인 박 씨는 옷만 태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최 씨, 동거녀 최 씨는 옷뿐만 아니라 핸드폰, 지갑, 그리고 신분증 다 태웠다라고 얘기하는데 검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태운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물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태웠다라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실종이 된 후에 조 씨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란 걸 알고 나서 한 행동이다.
이걸 모르고서는, 알지 못하고선 할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분명 박 씨는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번째, 당시 박 씨가 중국으로 갑자기 떠났지요. 동거녀 최 씨에게 이야기한 지 13일 만에 출국합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매입한 지, 차를 산 지 15일밖에 안 되는 차를 급처분으로 다시 판매를 하고,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해서 보증금을 중간정산을 빨리 받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보호관찰 중이었는데 기관에 알리지도 않고 출국을 해버렸습니다. 매우 황급히 떠났다는 얘기죠. 분명 본인 말로는 가족 계획이, 원래 이주 계획이 있었다라고 했지만 누가 봐도 이주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 경찰이 수사 도중에 박 씨가 조 씨의 소지품을 태운 장소를 확인한다라고 할 때 현장 검증과 관련된 문제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뭐였냐면 담뱃불이었죠. 그곳에다가 담뱃불에 담배를 하나 붙이고 놓고 온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고인을 추모하는 방식처럼 말이죠. 이런 7가지 근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피해자의 시신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피해자는 사망했을 것이고, 그리고 피해자와 그리고 박 씨의 관계에선 충분한 동기가 있었고, 박 씨는 조 씨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란 걸 알고 있었으며 황급하게 떠난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 자백한 내용까지의 신빙성은 매우 높다라는 혐의를 모두 이야기해서 구형을 하게 됩니다. 살인죄로 말이죠. 당시 국민참여재판에 들어왔던 배심원 9분이 모두 이 간접 증거를 만장일치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여러분도 들으셨을 때, 이 검사 측 의견 7가지를 들었을 때 정말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법원은 박 씨가 조 씨를 굴삭기를 이용해 구덩이를 묻어 살해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이 인정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단 2가지만 빼고요. 하나, 살인 날짜는 미상, 4월 28일부터 4월 30일 사이. 장소는 용인시 또는 평택시 물류창고 둘 중 하나. 어딘지는 알 수 없지요. 그렇게 징역 13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당시 항소심도 거치고 대법원까지 가게 되지만 2013년 7월 대법원에선 확정 판결, 징역 13년으로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지요. 그렇게 이 사건은 종결이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 내용, 사건에 대한 내용에서 간접 증거가 채택되는 범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물리적 증거가 없더라도 사람이 사망했다라는 걸 입증을 시키고, 그리고 그 이후에 피고인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다, 합리적 의심이 든다, 어떤 것도 의심점이 남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서게 되면 유죄를 내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상황이었죠. 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라고 되어 있는 키워드의 사건들을 바라보시면 아마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서 몇 가지가 빠진 것들은 대부분 다 무죄 판결이 났을 겁니다. 거기를 입증할 수 없다면 말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남는 의문점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뒷이야기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하나의, 사실 법이라는 게 워낙에 어려우니까 좀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께도 안내를 해드린 내용이고요. 일단 시신 없는 살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건 대한민국에 되게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범주를 나눠보자라고 얘기를 해보면 일단 인정했냐 안 했냐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인정하고 증거만 있으면 뭐 우리가 아는 살인죄로 되는데, 일단 시신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자체도 인정하지 않았을 때는 정말 피해자가 사망했는지까지도 증명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다 보니 공판은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하나 다 증명을 해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증거를 채택하고 어떤 증거를 채택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논리적인 문제를 많이 따져요. 논리적인 부분들을 하나씩 다 따져서
누가 봤을 때도 이게 감성적인 게 아니라 논리적인 부분에 오류가 없고 결함이 없다라고 판단됐을 때 채택을 하고 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도 가장 힘들었던 사건이었을 거예요. 이유는 하나하나 다 증명했었어야 돼요. 너무나도 많은 내용들을 얘기를 했었어야 되고, 증명을 해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되고, 말이 계속 길어지겠죠. 아마 이 사건을 여러분에게 던져놓고 말씀을 드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건도 아마 계실 거예요. 요즘에 이제 대한민국에 있었던 사건들. 그래서 뭐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가 될 거야, 뭐가 안 될 거야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판을 보게 되면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 판결 안에서 그 내부에서만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있고요. 그게 이제 공판장에서 이제 나오면 그 외부에 보도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의 이제 경우의 수가 나오기는 하는 건데, 어찌되었든 좀 다른 문제죠. 아마 여러분이 떠오르는 사건으로 보셨을 때는 좀 다른 경우이긴 한데, 일단 뭐 이제 그 고유정이 떠오르신다면,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 살인죄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하는 거니까 살인죄는 인정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동기에 대한 문제가 틀어지는 문제였던 거고, 청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아예 살인에 대한 부분도 인정을 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범주,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의 이야기까지 여러분한테 다 전달이 되는 것 같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길게 그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렸던 내용, 이게 첫 번째고, 아마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형량 13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아마 들으시는 분들에서는 이거 13년? 13년밖에 안 나왔어? 라는 생각이 아마 드셨을 거예요. 이게 많은 전문가분들도 많이 동의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대한민국 양형 기준은 과거보다 많이 올라왔죠. 옛날보다도 조금씩 다 올라왔어요. 근데 그 대한민국의 그 양형 기준에 대한 조건이 뭐냐면 평균 수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법을 전공하는 사람은 아니라 틀리면 틀릴 수 있지만 그냥 전 일반인이어서 그냥 제 기억에 있는 걸로 말씀만 드릴게요.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양형 기준이 그 평균 수명이 60세인가? 60세 좀 안 되는 기준으로 지금 양형 기준이 짜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양형 기준으로 지금 유기징역 30년이나 뭐 25년 이렇게 때리면 거의 뭐 나이 먹어서 사망할 때까지 그냥 그 안에 있어라, 거의 그 급이에요. 그러면 진짜 오랜 시간 동안 구속되어서 계속 그 안에서 노역하고 살아라, 나오지 말아라, 거의 그 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대로 따지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센 형량이겠죠. 만약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50세인데 형량을 유기를 30년까지 때릴 수 있다 해서 살인죄에 대해서 25년 이렇게 때리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20살에서 25년을 맞으면은 이제 45이니까 이제 평균 수명이 50세라는 기준 아니고 곧 사망할 나이가 되는 거니까 거의 사망할 때까지 가라,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점점 이제 평균 수명은 올라갔잖아요. 지금 현재 평균 수명이 뭐 얼마만큼까지 올라간 건 알겠지만, 이제 중에서 뭐 100세 시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제 판국에 양형 기준이 훨씬 더 올라가야 되는 게 어쩌면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유기징역 30년이라는 게 우리한테 많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물론 왜 그러냐면, 김성수 같은 경우도 유기징역에 30년이 나왔는데, 김성수가 유기징역 30년 나오면 나이 20대라는 기준하에 20대에 30 나면 50대에 출소거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50대가 나와서 범행을 못 저질, 옛날이면 못 저지를 수 있죠. 옛날에 뭐 평균 수명 60세다 그러면 그때 힘이 없으니까 그 사망할 나이니까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50대라고 하면 우린 그런 생각이 사실 안 들어요. 충분히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런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라, 양형 기준에 대한 범주가 당연히 이제 올라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다들 형량에다가 똑같이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소시민의 입장인 겁니다. 저는 뭐 법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다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양형 기준이라는 게 그런 조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니 이제는 올려야 되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점점 올라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리고 이거는 많은 전문가분들도 많이 동의를 하고 계신 건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그런 게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고, 아직도 똑같이 머물고 있는 거라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빨리 처리가 돼서 네, 법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빨리 더 잘 자리를 잡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네, 뭐 할 말은 많지만 네, 뭐 제가 소시민이다 보니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에서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빨리 바뀌었으면 이라는 생각이네요. 네.